그러면 이제 627 저도 이제 들으면서 어쨌든 지금 아파트 시장은 기사를 보면서 조금 이제 침체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상황을 좀 감안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627 대책을 통해서 이 상업용 부동산이나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빌딩 이런 거에는 지금 어떤 식으로 좀 우리가 좀 바라봐야 될지 달라진 게 있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너무 좋은 질문이에요. 왜냐면 보통 이제 이런 게 있었어요. 627 대책이 바로 나오고 나서는 되게 혼란스러운 상황이었거든요. 지금 어느 정도 시간이 조금 지났잖아요. 뭐 오래 많이 지난 건 아니지만. 그래서 어떤 얘기가 주로 말하냐면 그 아파트, 내가 원하던 아파트를 살 수 없는 사람들이 자기 금액에 맞춰가지고 살 수 있는 아파트 중저가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예측이 많았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왜냐면 입장을 바꿔놓고서 내가 예를 들어서 성동구를 살려고 아파트를 살려고 했었어요. 근데 규제가 생겨가지고 갑자기 돈을 맞춰가지고 다들 사진 않거든요. 보통은 그때는 너무 혼란스러운 시기다 보니까 뭐 풍선 효과다, 뭐 중저가 아파트들은 다시 탄력을 받을 것이다. 이런 예측들을 많이 했었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았어요. 왜냐면 투자자들은 자기가 확신에 갈 수 있는 곳에 투자를 하거든요. 그 목표 설정을 해가지고 그런 분들이 내가 원했던 아파트에 그 금액대가 있고 내가 설정했던 아파트가 있는데 이 풍선 효과 때문에 내가 그냥 이 돈을 그렇게 써버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반대로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분들은 대출을 일으키지 못하는 거잖아요, 지금. 현금은 좋으신 분들. 그래서 대출을 많이 이용할 수 있는 투자처가 어디 있을까 많이 고민했던 거죠. 그게 지금 상업용 부동산 쪽이고, 상업용 부동산 쪽에서도 가장 안정적이다 볼 수 있는 건물 투자 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기존에 한 3년, 4년, 5년 전보다는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서 약간 좀 매수자들이 좋은 물건 살 수 있는 기회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뭐 시장 자체가 안 좋다 보니까 이걸 선뜻 막 진입하기가 좀 어려웠었어요, 솔직히. 근데 어찌됐건 지금 뭐 정권이 바뀌기도 하고 정권이 바뀌었을 때 시장에 돈을 좀 많이 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예전보다는 조금 자영업들에 대한 그 숨통을 좀 열어줬다고 해야 되나? 그러다 보니까 뭐 쉽게 우리가 어디를 뭐 식당을 가더라도 예전과는 조금 분위기가 좀 달라요. 저도 뭐 어떤 막 식사를 하러 간다거나 친구를 만나가지고 뭐 술을 먹으러 갈 때도 예전과는 다른 분위기가 느껴지더라고요. 확실히 분위기가 조금 그러니까 확 살아난 건 아닌데 점점 살아나고 있다라는 분위기 좀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위기를 똑같이 느끼는 거죠. 투자하는 보신 분. 그래서 이런 대부분 현금 흐름이 좋았던 분들이 원래부터 건물 시장 자체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었던 분이 많아요, 원래. 그런데 아파트가 안정적이다 보니까 아파트 투자를 하려고 했었던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들 중에서 일부 이런 분들이 자기 아파트 투자가 맡기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건물시장에도 많이 진입을 했고, 근데 막상 이 건물시장에 진입을 했을 때 이분들이 어떤 걸 주의해야 되냐면 내가 뭐 투자를 이제 아파트 못하니까 이 돈을 가지고 그냥 건물 사야겠다 이러면 또 절대 안 되고요. 이거는 또 한마디로 뭐 우리가 아파트, 내가 원하는 아파트가 살려고 했다가 안 되니까 그냥 풍선효과로 다른 아파트 산다는 거와 다를 게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투자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본인이 현금흐름에 맞춰, 본인 현금흐름이 좋다라는 거는 내가 뭐 예를 들면 큰 리스크가 왔을 때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상업용 부동산에서 가장 큰 리스크는 공실이 생겼을 때 리스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공실이 생겼을 때 이게 예전에는 뭐 대출을 받더라도 거기 나오는 임대차비로 인해서 뭐 이자비가 감당이 되는 그런 건물을 사다가도 갑자기 나도 모르게 뭐 임차인이 나가가지고 공실이 생겼을 때 새로운 임차를 들이기 전까지의 그 공실에 되는 이자비를 내가 감당하는 게 리스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은 어떤 걸 주의해야 되냐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보통은 이제 뭐 1층에서 3층까지 건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1층, 3층에 2차는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보통 통으로 된 건물들이 많아요. 근데 건물 임대인 입장에서는 관리는 이게 더 편하죠. 층별로 임차인한테 임차비를 받는 것보다 한 명이 딱 주는 게 편하거든요. 근데 이게 뭐가 위험성이 있냐면 이분들이 나갔을 때 또 위험성이 있어요. 왜냐면 1층 그냥 100만 원을 가정하면 300만 원을 나눠서 받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는 사람도 100만 원씩 부담하는 금액 100만 원인데 이거를 한 명에 300만 원 부담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경기가 안 좋거나 뭐 하는 사업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분명히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갑자기 뭔가 틀어졌을 때 나갈 때 이 300만 원 부담감이 한꺼번에 다 떠오르는 거예요. 중간에 이빨 빠지듯이 한 층이 임차로 나가면 크게 문제가 되진 않지만 한꺼번에 300만 원 나가 보면 내 자금 계획과 현금 흐름과는 또 다른 리스크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시기에는 약간 그래도 보수적인 투자를 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뭐 수익률도 당연히 봐야 되겠죠. 이 건물에 나온 자체적인 수익률을 봐야 되고,
그리고 임대차가 들어가는 것도 주변 시세 대비 오히려 반대로 임차인들이 임대차비를 조금 적거나 시세 대비 받고 있는 곳, 시세 대비 높게 받고 있는 곳들은 또 나가서 이 사람들이 밖으로 딴 곳으로 이동할 수 있는 또 여력도 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통으로 된 건물보다는 안정적으로 좀 약간 좀 분할 임대되어 있는 건물을 좀 보는 게 낫고, 그리고 지금은 뭐 예를 들면 예전처럼 뭐 그냥 사무실에 임대하는 그런 건물들보다는 조금 평당가가 좀 비싸더라도 안정적인 임차가 될 수 있는 상권이 좋은 곳들을 위주로 보는 게 아무래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좋은 그런 선택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